환영합니다. 인생 사랑방에서 오늘도 사람 사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해주려 했는데 어느새 잔소리가 되어버리고 배우자와 아침을 먹다가 별것 아닌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서먹해진 경험 말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다가도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문득 내 말이 혹시 불편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내가 대화를 못하는 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민해서도 나이 탓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분이기에 말 한마디에도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관계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기에 내 말이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돌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예민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대의 관계가 어려운 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너무 잘해서일 수 있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지도 압니다. 문제는 그 좋은 말들이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조언은 격려였고 충고는 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60대의 대화는 다릅니다. 이제는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입니다. 친구들도 이웃들도 모두 자기만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60대의 대화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대화를 잘하는 방법 5가지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마음 한편에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다만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대화를 못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한결 편안한 소통을 하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평생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세요. 첫 번째, 내 경험보다 상대 마음이 먼저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분인데 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자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들 녀석이 요즘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네요. 승진도 안 되고 상사랑도 안 맞는다고 걱정이에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요즘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칠칙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또는 아들이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면 될 거야. 세상 일이 다 그렇지. 이런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위로하려는 마음도 진심입니다. 그런데 김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 걱정에 밤잠도 설치셨겠어요. 그 한마디에 그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네, 사실 요즘 잠을 못 자요. 아들 생각하면. 그리고는 한참을 더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을 뿐인데 그 어르신은 오늘 이야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미국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조언과 해결책을 들었고
두 번째 그룹은 단지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었겠다는 공감의 말만 들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번째 그룹, 즉 공감만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심리적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반면 조언을 들은 그룹은 오히려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고 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고민을 이야기할 때 사실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매 감정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충분히 타당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60대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지, 어떤 선택이 더 나은지 잘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그렇습니다. 딸이 요즘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할 때 사실 방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직장 생활이 힘들다고 할 때 해결책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저 엄마, 아빠, 내가 지금 힘들어 라는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라면 이미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내가 뭐라고 할지 알지? 라는 태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상대는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봐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받아주는 대화. 이것이 60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대화는 말에 있지 않고 침묵 속에 이해에 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짧은 공감 한마디가 더 깊이 전해줍니다. 힘들었겠다.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그랬구나. 이런 짧은 말들이 긴 조언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조언을 주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상대의 마음을 받아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조언을 건네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마음을 충분히 받아주고 나면 조언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스스로 답을 찾아가니까요. 오늘 저녁 누군가 고민을 이야기하거든 딱 한 번만 시도해 보십시오.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그저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어두움도 보되 빛도 이야기하세요. 한 아파트 단지의 노인정 이야기입니다. 매일 오후가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 화투도 치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분, 박 선생님은 사람들이 조금씩 피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박 선생님이 말이 없어서?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말의 방향이었습니다. 누군가 요즘 날씨가 좋네요 라고 하면 좋긴 뭐가 좋아. 미세먼지 보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공장을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요.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로 이어집니다. 다른 분이 손주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라고 하면 요즘 학교는 다 상을 주더라고요. 우리 때는 정말 잘해야 상을 받았는데 요즘 애들은 다 칭찬만 듣고 자라서 라고 말합니다. 박 선생님은 나쁜 분이 아니고 오히려 정직하고 솔직한 분입니다. 거짓으로 아첨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의 방향이 늘 부정과 비판으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한 어르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나면 왠지 기운이 빠져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안 좋은 쪽으로 끝나니까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노년층 200명을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대화 패턴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회적 관계와 정신 건강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대화 내용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주 흐르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고립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대화량이 많든 적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를 더 많이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대화의 방향성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말을 이끌어가느냐였습니다. 60대가 되면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집니다. 좋은 점만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점도 보이고 모순도 보이고 위선도 보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 세상은 예전 같지 않아. 사람들이 변했어. 옛날이 더 좋았어.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한 관찰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모든 대화가 그 방향으로만 흐르면 사람들이 지친다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랑 통화하고 나면 우울해져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쁜 말을 해셔가 아닙니다. 다만 대화가 늘 걱정, 비판, 부정으로 흐르는 것이 이유입니다. 말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다만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요즘 날씨가 좋네요 라는 말에 그러게요, 산책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라고 받으면 어떨까요? 손주가 상을 받았어요 라는 말에 우리 손주도 요즘 열심히 하던데 어린 것들이 다 기특해요 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실은 같습니다. 다만 방향만 바꾼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말의 양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말의 질을 선택한다. 질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향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혜입니다. 다만 그것만 이야기하면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어둠도 보되 빛도 함께 이야기하십시오. 비판할 것이 있으면 비판하되 칭찬할 것도 함께 찾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과의 대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분과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하루 의식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 할 때 잠깐 멈추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충고보다 신뢰가 더 큰 사랑입니다. 70대 중반의 정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정 여사님에게는 50대 초반의 딸이 있습니다.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번 전화할 때마다 이 여사님은 걱정이 앞섭니다. 너 그렇게 바쁘게 살면 건강 해쳐. 회사 일 좀 줄이고 살아. 아이들한테도 소홀해지잖아. 엄마가 봐도 네 남편은 집안일을 너무 안 해. 네가 좀 더 단호하게 말해야지. 주말에도 아이들 학원 보내지 말고 자연 속에서 놀게 해. 요즘 애들은 자연을 모르고 자라서 문제야. 정 여사님의 말은 모두 옳습니다. 건강은 중요하고 부부는 집안일을 나눠야 하며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야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딸은 점점 전화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요. 근데 지금 매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 여사님은 친구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딸은 안 듣는 걸까? 친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딸이 안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없는 거야. 딸도 이미 어른이잖아.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부모, 성인 자녀 관계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50대 이상의 성인 자녀 300명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응답, 약 67%가 나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하지 마라. 내 방식이 더 낫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반대로 부모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자녀에게 그런 조언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은 사랑해서 잘되라고 라고 답했습니다. 동기는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달랐습니다.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선택을 믿지 않는다로 해석했죠. 이것이 바로 의도와 수용의 간격입니다.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키워왔습니다. 자녀를 키우고 제자를 가르치고 후배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고 싶고 더 나은 방법을 보면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녀들은 이미 어른입니다. 40대, 50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나름의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이미 자기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친구나 이웃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바꾸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저렇게 하지 마. 내가 살아보니 이게 답이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기를 바꾸려는 시도로 받아들입니다. 내 삶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깁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대화.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잘못된 것이 보일 때, 더 나은 방법이 보일 때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참음이 60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미덕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조언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의 깨달음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할수록 반발만 커집니다. 그러니 바꾸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지켜보십시오. 자녀가 여러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여러분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요. 가끔은 그저 그렇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바꾸려는 게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그래, 네 방식대로 해봐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 순간 관계가 한층 가까워집니다. 네 번째, 차가운 사이에선 좋은 말도 상처입니다. 부부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 40년 차 70대 초반의 부부입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다가 말합니다. 여보,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대. 우리 주식도 좀 정리해서 안전한 데로 옮겨야 할 것 같은데. 아내는 답합니다. 당신은 맨날 걱정만 해. 괜찮다니까. 남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가정경제를 걱정하는 건데 왜 저렇게 무관심할까? 아내도 속으로 생각합니다. 맨날 경제 얘기만 하면 짜증만 내더니 왜 이제 와서 저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남편은 신문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한 지붕 아래 살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두 사람 모두 자기 말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걱정을 말했고 아내는 자기 생각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 지금 우리 사이의 온도가 어떤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여보, 요즘 우리 대화가 좀 딱딱한 것 같은데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또는 아내가 당신 요즘 뭔가 불안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다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연구팀이 장년 부부 150쌍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부부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대화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대화에는 관계 체크 멘트가 자주 등장했습니다. 내 말이 기분 나빴어? 요즘 우리 좀 삐걱거리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같은 말들입니다. 반면 불행한 부부들은 자기 주장만 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당신이 이해를 못해. 원래 이래야 하는 거야. 같은 말들이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관계의 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말의 옳고 그름보다 지금 이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감지하는 능력입니다. 60대가 되면 자기 생각이 확고해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내 말이 맞아. 이게 정답이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랜 관계일수록 그렇습니다. 부부는 누가 옳으냐로 사느냐가 아닙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는 오름이 아니라 온도로 유지됩니다. 지금 우리 사이가 따뜻한가, 차가운가, 편안한가, 불편한가, 가까운가, 먼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자기 말에만 집중하다가 관계의 온도가 떨어지는 걸 못 느낍니다. 내가 한 말이 뭐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합니다. 말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좋은 대화가 아닙니다. 자기 말보다 관계의 온도를 먼저 보는 대화. 이것은 자기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내 말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해. 라는 태도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진리, 즉 옳은 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하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관계의 온도를 지키면서 말할 때 그 말은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말하기 전에 잠깐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지금 우리 사이의 온도가 어떤지,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 보십시오. 만약 관계가 차갑다면 옳은 말도 잠시 미루십시오. 먼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하십시오. 내 말이 맞아 보다 우리 관계가 편안했으면 좋겠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도 부드럽게 전해집니다. 5번째, 마지막 말이 기억에 가장 오래 남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만난 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다가 정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요즘 정치인들 정말 한심해요. 다른 분이 답했습니다. 그래도 일은 하고 있잖아요. 그러자 첫 번째 분이 말했습니다. 일을 하긴요. 국민만 힘들게 하는데 그것도 일이라고요? 대화는 점점 날이 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한 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네요. 대화가 안 통해. 그리고는 휙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남은 분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 후로 두 분은 서먹해졌습니다. 마주쳐도 눈만 마주치고 지나갑니다. 한때 매일 차를 마시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서로를 피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정치적 견해 차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남긴 말, 대화가 안 통해 라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대화 기억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최근 나눈 대화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강하게 기억에 남는지 물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대화의 내용보다 대화의 끝을 더 강하게 기억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끝맺음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당신과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없어. 알아서 하세요. 같은 말들은 몇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끝맺음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고마웠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당신 의견도 존중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요. 같은 말들은 대화 중 갈등이 있었어도 관계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이를 종결 효과, recency effect라고 합니다. 마지막 인상이 전체 기억을 지배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 감정이 올라옵니다. 특히 의견이 다를 때,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답답함이 커집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마지막에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은 맨날 그래요. 이래서 당신과는 이야기가 안 통한다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들은 순간의 감정입니다. 그 순간에는 시원할 수 있습니다. 쌓였던 답답함을 한 번에 터뜨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상대는 대화의 모든 내용을 잊고 그 마지막 말만 기억합니다. 나는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그렇게 보는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60대의 관계는 섬세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는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매일 만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보면서 풀 기회가 적습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합니다. 끝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것. 아무리 대화가 격해져도 마지막만큼은 부드럽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대화의 핵심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마지막에 뿌린 것이 가장 깊이 뿌리내린다.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말이 상대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습니다. 그러니 마지막만큼은 좋은 씨앗을 뿌리십시오. 끝에 상처를 남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다음에 또 천천히 이야기해요. 이런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지켜집니다. 오늘 의견이 달랐어도 내일은 또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관계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끝만큼은 따뜻하게 마무리하십시오. 6번째, 조언과 평가는 다릅니다. 작년 추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조카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촌, 저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두려고요. 삼촌이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어요. 제과 제빵을 배우고 싶어서요. 그러자 옆에서 큰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과 제빵? 그걸 왜 배워?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요즘 취업도 어려운데 그걸 차버리고 빵을 굽겠다고?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조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생각한 건데요. 큰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그런 선택을 안 하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꿈을 쫓아. 현실을 봐야지. 네가 빵집을 차려서 성공할 것 같아?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1년도 못 가서 문 닫을 거야. 그날 이후 조카는 명절 자리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아버지가 계시면 가기 싫어요. 라고 했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진행한 자율성과 조언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성인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종류의 대화가 도움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연구의 결과는 이러합니다. 정보 제공형 대화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선택지도 있어. 이런 점은 고려해봤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반면 평가형 대화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보기엔 네가 틀렸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평가형 대화를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선택을 더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반발심이 생긴 겁니다. 내 인생인데 왜 평가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을 많이 봅니다. 누가 어떻게 살아서 성공했고 누가 어떻게 살아서 실패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거야. 그 선택은 잘못했어. 내가 살아보니 그건 아니야. 이런 말들은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대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녀든 조카든 후배든 그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평가하는 순간 상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평가받는 대상이 됩니다. 내 인생을 왜 평가해? 라는 반감이 생깁니다. 관계는 그 순간 틀어집니다. 특히 내가 살아보니
내 경험으로는 세상은 원래 같은 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경험일 뿐 상대의 미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상대 인생을 평가하는 대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화의 첫 번째입니다.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의 삶을 판단하지 말라. 당신은 그 삶을 살아보지 않았으니. 여러분,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두려운 마음 압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평가의 언어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됐어가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해 충분히 생각해 봤어? 라고 물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가 아니라 혹시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는데 준비는 됐어? 라고 물으십시오. 평가가 아니라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상대는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혹여 그 선택이 잘못되어 보여도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도 그 사람의 배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평가가 아니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것입니다. 7번째, 희생을 드러내는 순간 사랑이 아닙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35년 차, 둘 다 60대 중반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는 부부였습니다. 큰 다툼도 없고 그렇다고 특별히 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요리를 하다가 실수로 냄비를 엎질렀습니다. 국물을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며 급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당신 맨날 그렇게 덜렁거려. 내가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알아? 당신이 설거지할 때마다 그릇 깨지는 소리 나고 빨래할 때마다 내 옷 줄어들고 나는 한 번도 뭐라고 안 했어. 다 참았어. 아내는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근데 내가 말 안 하고 참았잖아. 그날 밤 아내는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자기를 참으며 살았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장기 부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음의 언어화가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참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에는 어느 정도의 참음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표현하면 관계가 피곤해지니까요. 문제는 참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나는 참고 있어. 내가 얼마나 양보하는지 알아?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상대방은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나는 참아줘야 하는 대상이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은혜 강요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참는 것을 은혜로 포장해서 상대를 압박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참습니다. 배우자의 작은 습관들, 자녀의 부족한 점들, 친구의 무신경함, 이웃의 신뢰. 모든 것을 다 말하면 관계가 깨지니까 참습니다. 이것은 성숙함입니다.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참음을 쌓아두다가 어느 순간 한 번에 터뜨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알아? 내가 말 안 하고 넘어간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이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상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당신을 참아야 하는 존재로 본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당신은 나에게 빚진 사람이다. 관계는 그 순간 무너집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배우자라도 그 한마디에 마음이 떠납니다. 나는 35년 동안 참아줘야 하는 존재였구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관계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참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참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참음은 무기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가 됩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걸 드러내는 말.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화의 두 번째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용은 소리 없이 베풀어진다. 참는 것이 관용이라면 그것은 조용히 해야 합니다. 드러내는 순간 관용이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너도 빚을 갚아라는 거래입니다. 여러분, 참는 것이 힘든 거 압니다. 쌓이고 쌓이면 터지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부디 참고 있다는 말만큼은 하지 마십시오. 만약 정말 힘들면 그때그때 부드럽게 이야기하십시오. 쌓아두지 말고 그때 바로 말하십시오. 여보,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부드럽게 제안하십시오. 그리고 참을 거라면 끝까지 참으십시오. 나중에 무기로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8번째, 정산하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형제 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형과 60대 후반의 동생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형은 서울에서, 동생은 지방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년에 몇 번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이 동생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생아, 나 요즘 병원 다니느라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워서 혹시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동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님이 저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형님은 저 돌봐주지도 않으셨고 제가 힘들 때도 한 번도 도와주신 적 없으셨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저 혼자 다 했고요. 이제 와서 도움을 달라고 하시면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형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내가 못난 형이었지. 미안하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두 형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형은 홀로 병과 싸우다가 몇 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은 형의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왜?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소에서 75년간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의 평생을 추적하며 무엇이 행복한 삶을 만드는지 조사했습니다. 한 가지 명확한 결론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관계를 정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식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행한 사람들은 관계를 장부처럼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 너한테 받은 것, 이것을 계속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한 번에 정산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관계는 정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주고받음의 정확한 균형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더 주고, 때로는 상대가 더 줍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관계를 정산하려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줬고 누가 못해줬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힘든 일이 생기면 과거가 더 선명히 떠오릅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날 도와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렇게 많이 해줬는데 나한테는 뭘 해줬어? 평생 나만 손해봤어.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집니다. 이것은 정산입니다. 평생의 관계를 장부처럼 펼쳐놓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는 정산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계산하면서 키웁니까? 내가 너한테 밥 몇 끼 해줬고 학비 얼마 냈으니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계산이 없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을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산을 하는 순간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됩니다. 말로 관계를 정산하려는 대화. 이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대화의 세 번째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계산을 하지 않으며 정산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러분, 억울한 마음 이해합니다. 내가 더 많이 줬다는 생각, 상대는 나에게 별로 안 해줬다는 생각,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관계는 끝납니다. 상대도 상처받지만 사실 가장 큰 상처는 여러분 자신이 받습니다. 평생의 관계를 스스로 정산하고 끝맺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십시오. 아니, 참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더 줬어. 너는 덜 줬어. 이런 생각 자체를 내려놓으십시오. 계산하는 순간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이 숫자가 되어버립니다. 남은 인생 그냥 함께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의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을 잘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까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할까가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잘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똑똑하게 말하고 재치 있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대화는 다릅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더 보고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옳은 말보다 따뜻한 말이 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이제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가십시오. 오늘 저녁 배우자와 대화할 때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관계를 따뜻하게 할까? 차갑게 할까? 내일 자녀와 통화할 때 조언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요즘 힘들지 않니? 혹시 어려운 일은 없고? 모임에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비판보다는 칭찬을 먼저 해보십시오. 요즘 세상이 왜 이래 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건강하니 다행이야 라고 말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분들입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오셨고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가족을 돌보셨고 이웃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대화를 못해서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방식을 바꾸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말을 못해서, 내가 성격이 이래서, 내가 나이 들어서 이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단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6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남은 인생을 더 따뜻하게, 더 평화롭게,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대화에서 비롯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의 삶의 체험입니다. 그 대화가 따뜻하면 삶도 따뜻해집니다. 그 대화가 평화로우면 삶도 평화로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렵지 않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가 그리고 남은 인생이 따뜻한 대화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사랑방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